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사를 재차 내비쳤습니다. 또 지난달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급습 사태에 대해 자신은 매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본선거 조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첫날 8만 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신예와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는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의 인상률이 2.8% 확정됐습니다. 최근 관세 영향으로 들썩이는 물가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진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전국에서 저소득층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지급 차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세력을 점점 키우며 중남미 자메이카와 아이티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사를 재차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급습 사태에 대해 자신은 매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며 도쿄 일정을 포함해 순방 기간을 연장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과 만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와 만나고 싶다. 그도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 호응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여서 이번 방안을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해 매우 반대했다며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난 매우 반대했다며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선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에 전문가를 데려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상당 기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급습 작전에 반대했는지 묻자 그들을 철수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실제로 그들이 떠나기 전엔 꽤 잘 자리 잡은 상태였다며 그들이 머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비자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본선거 조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 첫날 8만 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신예와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는 뉴욕시장 선거와 박빙을 보이고 있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에 따르면 조기 투표 첫날이었던 25일 뉴욕시에선 총 79,409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4년 전 조기 투표 첫날 기록 15,418명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 예비선거 당시 첫날 투표 기록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로별론 맨해튼이 24,0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루클린 22,105명, 퀸즈는 19,045명을 기록했습니다.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뉴욕시에서 총 투표 참여자는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시장 후보들은 주말에도 뉴욕시 곳곳을 돌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어제 퀸즈 플러싱 H마트를 방문해 한인 등 아시안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주말에 브롱스를 방문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퀸즈 포레스트힐에서 26일 열린 집회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 하원 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등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들이 참여해 지지를 표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원내 대표도 맘다니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조기 투표 첫날 민주당 유권자 참여율은 42%로 공화당 유권자 39%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의 인상률이 2.8% 확정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인상률 2.5%보단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최근 관세 영향으로 들썩이는 물가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진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24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연금 생활자 약 7,100만 명과 SSI 수혜자 750만 명이 각각 내년 1월 1일과 올해 12월 31일부터 2.8% 인상된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내년 1월부터 매달 평균 약 56달러씩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인당 월 평균 사회보장연금은 2,071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생계비 조정치 비율은 2.5%였는데 물가가 더 오른 만큼 조정 비율도 2.8%로 더 높아졌다는 것이 사회보장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필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보장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혜자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진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9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 상승률이 생계비 조정치 비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에 따르면 노령 미국인의 약 40%가 주요 소득원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인상폭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인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험료가 사회보장 혜택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발표한 연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는 11.6% 인상돼 월 206달러 50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측대로라면 사회보장연금 수급액이 적은 사람들은 파트 B 보험료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200만 명에 이르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 중 92%가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에 대한 대립으로 정부 셧다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월 보험료가 약 1,900달러 늘어나고 연간 부담은 23,000달러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ACA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자격 연령에 이르지 못한 50에서 64세 중산층 조기 은퇴자들의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FF는 이들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연 소득의 30%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직장 제공 보험에 가입한 가정은 2024년 기준 소득의 약 2%만 보험료로 냈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사라지고 의료비가 그대로라면 부부의 의료 관련 지출은 연 소득 4분의 1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퇴자금을 더 인출하거나 소셜연금을 조기 청구해 평생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KFF에 따르면 2021년 보조금 확대 이후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1,2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CBO는 보조금 연장을 10년간 유지하려면 3,500억 달러, 연 평균 약 3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여전히 기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액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KFF 분석에 따르면 빈곤선의 402%에 해당하는 연소득 8,500달러인 60세 부부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월 보험료가 약 1,900달러 늘어나고 연간 부담은 23,000달러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전국에서 저소득층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지급 차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11월분 푸드스탬프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주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11월분 스냅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며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주 정부에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결을 위해 푸드스탬프 중단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통과를 반대해 저소득층 식량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은 이제껏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하려고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위기를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연방농무부는 11월 푸드스탬프 지급을 위해 50에서 6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 예비기금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을 위해선 약 80억 달러가 소요돼 예비기금으론 충분하지 않지만 부분 지급은 가능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일단 푸드스탬프 지급 중단 위기는 넘겨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화당 조시올리 연방 상원 의원은 셧다운 기간 푸드스탬프 예산을 전액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양 당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4,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 항공교통 관제사들 사이에 좌절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셧다운이 내달 15일까지 이어진다면 군인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24일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제사들이 약 10일 전쯤 봉급의 약 90%를 받았으나 이제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제사 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관제사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면 항공기의 이착륙 허용량을 줄이거나 항공편을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피는 또 현재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항공교통 관제사가 부족한 상태며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닉 데니얼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이 계속되고 관제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불필요한 주의 분산을 초래하고 그들은 업무에 100% 집중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시스템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내달 15일까지 이어진다면 군인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어제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달 중순 국방부 잉여 자금으로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11월 15일까지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리 군인들과 국방부 직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23일 군인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우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셧다운 공정성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IC의 불법 이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민자 단속 중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온두라스 출신 24세 이민자 호세 카스트로 리베라가 지난 23일 오전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264번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에 체류하며 온두라스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자벽부로 일해왔습니다. 이날도 동료들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가던 중 IC 요원들의 표적 단속 작전에 걸렸습니다. IC 요원들이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불체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하자 카스트로 리베란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에 발을 들이게 됐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IC 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루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이번 일을 포함해 적어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홈디포 매장 인근에서 단속 요원을 피해 달아나던 한 이민자가 차에 치여 숨졌고 시카고에서도 이민 단속 요원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던 이민자가 사살된 바 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세력을 점점 키우며 중남미 3국과 자메이카와 아이티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멜리사가 오늘 27일 밤 또는 내일 아침 자메이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륙 전 최강 등급인 5등급 태풍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BC 방송은 멜리사가 1988년 허리케인 길버트의 자메이카 강타 이후 37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멜리사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린 점은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NYT는 멜리사가 육지 상륙 전 북상을 멈추고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무르며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며칠간 강력한 강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YT는 앞으로 며칠간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남부 지역, 자메이카 동부 지역에 최대 30인치 내외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범위한 정전 사태와 통신 두절, 도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향후 멜리사의 진행 경로는 불명확하지만 자메이카를 지나 쿠바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한미의회 교류센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선 어떤 이민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앨런 올 변호사는 현재 연방의회가 이민법은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곤 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제로섬 사고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서사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앞장섰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24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대출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노퍽의 연방지법에 출석해 대출 사기 혐의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보고 혐의 등 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1월 26일부터 본재판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법무부는 제임스 장관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해 사법 시스템의 정치 무기화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중서부 방위산업체 3곳의 공장 노동자들이 어제 투표에서 회사 측이 최종 제안한 조건을 거부하고 벌써 3개월째 계속 중인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파업엔 일리노이주 메스쿠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와 세인트 찰스 공장의 기계 기술자 등 3,200명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지난해 보잉사 민간 상업용 제트 여객기 조립 공장에 3,300명이 가담했던 파업보단 규모가 작지만 장기 파업으로 회사의 재정 건전성 회복 과정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어제 노조 투표 결과에 실망했지만 이번 투표는 박빙의 승부였다며 현재 파업 참가를 원하지 않거나 우리가 제안한 내용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노동자들에게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맨해튼과 퀸즈를 연결하는 7번 급행열차의 러시아워 운행을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양방향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선 전체의 노후 선로 교체 및 시설 개선 공사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엔 급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대신 일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에 더 자주 투입됩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역은 평일에만 5만 명 이상이 7번 전철과 20개 버스 노선으로 환승하는 만큼 주민과 승객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